기업이 아닌 시장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좀 더 적극적인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및 정부의 정책 시행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5분 서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전체적인 책의 내용들은 근현대사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경제와 돈의 관점에서 해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총 7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간단한 목차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1부는 전체적으로 19세기 초부터 20세기 말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영국이 그 작은 유럽의 섬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해군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설립한 네덜란드의 실용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로 장원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고 전통과 종교의 둘레에서 벗어나서 실용주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다르게 교회도 귀족도 영토의 소유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하던 개방적인 풍토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국과 더불어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스페인이 왜 쇠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금에 대한 화폐로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사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죠. 그리고 프랑스가 그렇게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세계사에서 왜 중심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과 네덜란드처럼 작은 유럽의 나라들이 어떻게 패권을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부가 신뢰를 얻어서 국민들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부에서는 유럽에서 벗어나 중국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명나라 때 조세를 모두 은으로 받음으로써 엄청난 양의 은이 유럽에서 명나라로 이동하였고, 명나라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경제가 예전의 자급자족 형태의 장원지로 퇴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때 유럽보다 잘 살았던 명나라는 만력제의 무능한 통치와 기후변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이자성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 이후 청나라가 세워지고 인도세가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인구가 폭발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해전술의 중국의 시작이 청나라인 듯합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은 커지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중국의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죠. 이 이야기는 3부에서 자세히 언급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화폐 공급이 줄 때 경기가 악화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청나라에서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큰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큰 시장을 가진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세계 4대 발명인 화약, 종이, 인쇄술, 나침반이 모두 중국에서 이뤄진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업혁명은 유럽의 끝자락인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은 간단하게 말해서 지속적으로 1인당 소득 증가가 나타나는 이른바 근대적 성장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영국은 1인당 소득이 올라가고 노동을 절약하는 기회가 돈이 되었기 때문에 혁신을 빨리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중국과 일본은 19세기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로 인건비와 노동비가 하락하면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근면 혁명이 일어났고, 영국과 미국은 노동력을 줄이고 기계 의존도가 높아지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기기관과 컨베이어 벨트의 발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영국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설이 나오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나오는 것이 유럽에서 주로 재배되던 작물인 밀의 생산성이 동양의 쌀에 비해 훨씬 낮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낮다 보니 아시아에 비해 인구 과잉이 발생하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인구수가 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농법 또한 혁신을 일으키면서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영국의 임금 수준이 높았었던 이유는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신대륙으로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구 비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되던 엄청난 양의 아편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청나라는 온 나라가 아편에 중독되고 엄청난 규모의 은이 유출됩니다. 그 이후 아편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청나라를 완전히 제압하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홍콩을 영국령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노예의 생산력에 의존하고 있던 남부와 달리 북부의 기업가들은 사람들의 창의력을 자극함으로써 혁신을 지속시키는, 앞서 얘기했었던 이른바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총기 제조술과 철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를 이뤄낼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생산성 증가가 빠른 혁신 국가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부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독일 경제가 추락하면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은 영국과 영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개전 초에는 비축된 자원을 이용해서 전쟁을 치를 수는 있었지만 1,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대책이 없었던 거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해주는 연합군에 비해서 자금 조달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 결과 독일은 전쟁이 끝나고 무정부 상태가 되게 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이 독일에 1320억금 마르크라는 엄청난 배상금을 부과하게 되죠. 이게 지금 현재 가치로 한화 900조 원에 달하는 액수라고 해요. 이로 인해 독일 정부는 엄청난 화폐를 찍어내고 이 돈을 금으로 바꿔서 프랑스 등 전승국에게 지불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고 엄청난 인플레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폐를 버리고 현물을 사기 위해 달려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히틀러를 비롯한 전체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계는 1929년 세계 대공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 출발점은 그해 10월 말에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가 있었다는 것은 그 직전에 시장에 많은 버블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미 고평가 국면에 진입한 주식시장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부동산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갭 투자도 사실 이 레버리지 투자와 똑같습니다. 거품이 꺼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산해서 투자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들도 위기에 직면하면서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죠. 간략히 정리하자면 불황에 닥쳤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당시에 미국 연준은 근본 이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등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지라도 불황이 경제 전체에 끊임없는 악순환을 만들기 전에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5부에서는 근본 이자가 무너진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 다룹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자신의 시장을 다른 나라에게 개방하고 또 세계 교역로의 보장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미국은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소련의 위협에 대신 맞서줄 방파제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국의 이득이었습니다. 세계 교역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미국의 이득에도 부합했던 것입니다. 안전한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미국 내 주간 고속도로만 건설되면서 석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후에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세계 경제는 소비의 시대를 모방하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지만 이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압도적인 미국의 경쟁력이 서서히 약화되고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달러를 비축하면서부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미국은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원칙으로는 미국이 보유한 금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미국의 통화 공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보유하던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걸 요구했죠.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지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질서가 확립이 되었는데 이것을 경제학계에서는 닉슨 쇼크라고 불립니다. 이 닉슨 쇼크 이후에 또 다른 인플레와 1986년 유가 급락 등 다양한 위기도 겪게 되지만 근본이자의 족쇄에서 풀려난 중앙은행은 예전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정책을 취할 여력이 생겼고 그 결과 경기 순환의 주기도 길어졌고 자산 시장의 진폭도 예전보다 줄어들게 되죠. 이것은 경기 호황이 훨씬 더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지만 근본이자 폐지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6부의 일본의 사례로 살펴봅니다. 1980년 초반 달러 강세가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고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환율 조정을 통해서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 이후 1985년 9월 22일 그 유명한 플라자 회담이 열리고 서방 선진 5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이 강력한 달러와의 가치 하락을 위한 합의를 이루게 되죠. 이로 인해서 달러 환율은 크게 떨어지고 일본 엔화는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본 수출 제품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 경제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호황을 누리지만 그것도 잠시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는 희대의 주가 폭락 사태를 맞아 좌초되고 맙니다. 1929년 대공황의 뼈아픈 기억으로 미국 연준은 발빠르게 금리를 인하하고 고비를 넘어 안정세로 들어가지만 이것이 일본에 매우 난처한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독일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에 금융 완화 정책을 시행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융 완화 정책을 시행용으로 블랙 먼데이로 인한 국제 공조를 위하여 일본 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 결과 일본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주식 버블이 출현하게 됩니다. 주식시장 버블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신규 상장이 쉬워짐에 따라서 은행의 기업 대출이 줄어들게 됐고, 은행이 남아도는 돈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비쌌던 일본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일본의 버블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금리를 인상하지만 이미 부동산 호황에 도취된 건설회사들은 수요를 훨씬 넘는 숫자의 주택 공급을 지속하고, 이게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그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 칭하는 장기 불황이 지속되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더욱 내수 경제에 의존했던 일본 시장의 위축은 좀 더 나아지지 못했고, 일본 중앙은행의 뒤늦은 대처로 더욱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6부의 일본 사례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버블이 붕괴될 때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7부에서는 우리나라의 IMF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IMF 이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고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대만과 더불어 1945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14,000달러의 장벽을 돌파한 나라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초기에 가파른 성장을 보이다 점점 성장 탄력이 둔화되는데, 이것은 낮은 임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3부에서 언급했듯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임금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산업혁명을 일으킬 동기 및 자본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고난을 풀어나갔을까요? 일단 먼저 미군정이 한반도 남쪽에 들어섰을 때 공산화의 위험을 퇴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토지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대규모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팔아 넘긴 것이죠. 이 토지개혁은 지주들로부터 해방된 소작농들이 높은 생산성을 위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농업주도의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촌의 여유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들은 이들을 고용해서 내수시장에 물건을 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나 농업 주도의 경제성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요.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가 제조업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했는데, 기업이 수출 실적을 내기만 하면 시중금리보다 50%나 낮게 대출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원하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는 강제로 합병시키거나 심지어 파산이라는 궁극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했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에 성공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요인으로 베트남 전쟁과 물류혁명이라는 운도 작용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사실 안타까운 전쟁의 역사이지만 물류혁명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일된 컨테이너가 당시 원활한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미국이 고안해낸 정책이었고, 동아시아 국가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적같은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60년대 이후부터 90년대까지 엄청난 경제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1997년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뼈아픈 IMF를 맞게 되죠. 저자는 외환위기가 벌어진 것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고정환율을 유지했던 당국의 실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정부의 실수였는지, 일부에 따른 의도된 계획이었는지 말이죠. 이 역시 저자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과거에도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금융 자유화인데,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제 위기 시에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 당연히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재무 상태는 나아지고 경제 전체의 이자율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내수 경기는 1997년 이후에 제대로 된 호황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언제나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 저자는 대규모 정상수지 흑자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저축보다 투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소비와 투자를 줄여온 사람들의 심리가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7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건전 재정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짧게 마무리되어서 조금 아쉽지만,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그 이후 정확히 90년 뒤에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등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에 의한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해야만 수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좀 더 자주적인 경제 정책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아닌 시장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좀 더 적극적인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및 정부의 정책 시행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라는 책 리뷰를 해봤습니다. 머릿속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경제와 관련된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꼭 경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이 책에서 역사와 관련되어 연관되어 나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잘 들어오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책 리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분 서점이었습니다.